여러분, 혹시 북한이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마약 생산입니다. 북한산 메스암페타민은 일반적으로 순도 98%에서 99%로 국제시장에서 고품질로 평가됩니다. 업계에서는 99.9% 순도가 나오면 북한산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고 품질의 마약을 생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탈북자들과 연결되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마약 유통망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먼저 세계 마약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구 곳곳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항상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어 부유한 나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양귀비와 헤로인의 고향은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아편의 80% 이상을 생산합니다. 코카인은 어떨까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의 안데스 고산지대가 원산지입니다. 이곳의 농민들은 코카잎을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극심한 가난입니다. 농민들에게는 마약 원료 작물이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수익성이 높습니다. 둘째,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돈만 있으면 공무원들을 매수할 수 있고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통제력의 약화입니다. 정부가 모든 지역을 통제할 수 없어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칩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곳에서는 엄격한 허가 제도와 철저한 단속 때문에 대규모 마약 생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료 물질부터 제조 과정, 유통까지 모든 것이 감시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일반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도 가난하고 부패하며 통제력이 약하다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마약을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북한 마약이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게 된 핵심 비밀입니다. 1980년대 북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면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화를 벌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의 공산품은 품질이 떨어져 국제 경쟁력이 없었고 자원 수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무역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택한 것이 불법적인 외화벌이였습니다. 위조 지폐 제조, 무기 판매, 사이버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그리고 마약 생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약은 특별했습니다. 한번 생산 체계를 갖추면 지속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1960년대 국가 차원에서 헤로인을 생산했고 1970년대 들어 외교 행랑을 이용해 이를 각국에 밀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마약을 사다가 재판매하는 중간상 역할을 했습니다. 라오스와 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인 외교 행랑을 통해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라지라는 이름으로 양귀비 재배를 본격화했던 것입니다. 백도라지는 양귀비의 북한식 표현인데 하얀 꽃이 피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마약 생산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섰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이 동원되었고 대학에서 화학과 약학을 전공한 박사들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몰핀과 헤로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정식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만들듯이 마약을 생산한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주종 마약을 필로폰으로 전환한다. 헤로인 재배보다 생산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북한 마약 산업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양귀비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화학 원료만 있으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디서 마약을 생산했을까요? 현재 북한에서 마약을 생산하는 지역은 3곳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시 상원군 소재 제약공장에서 필로폰을, 함경북도 청진 제약공장에서 아편 및 헤로인을, 함경남도 함흥 제약공장에서 필로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함흥시는 특별합니다. 함흥은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공업 도시로 흥남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흥남구역이 있는 함흥시, 그리고 순천시는 화학 및 제약 인프라가 많이 조성된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과학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함흥은 북한에서도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국가 주도로 마약을 생산하던 시설 중 대표적인 곳으로 흥남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년제약공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품질은 어땠을까요? 북한산 마약은 96%에서 99% 정도의 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해외 밀매 조직에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조직이나 개인이 만드는 메스암페타민은 불순물과 순도 편차가 커서 매우 위험합니다. 불순물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순도가 들쭉날쭉해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화학과 약학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으로 고순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마치 정식 의약품을 만들듯이 엄격한 품질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업계에서는 99.9% 순도가 나오면 북한산이라는 말이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한 마약 산업의 발전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1990년대 초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필로폰 제조 기술자 수십 명 중 2명이 북한으로 들어가 마약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일부 메스암페타민 제조업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기술을 이전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으로 국내 제조 및 유통망이 대규모로 적발되고 해체되면서 일부 제조업자들이 중국과 북한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김모 씨와 이모 씨로 알려진 이들은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고순도 필로폰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기술 이전 덕분에 조악한 북한산 필로폰 순도를 최근 96%에서 98%의 최상급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기술자들도 99% 순도는 만들지 못했지만 북한이 정예 연구진을 투입하고 전문 생산 기지까지 제공하자 순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 그러나 이 중 2명은 북한에서 총살되고 1명은 탈북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술을 전수받은 후 입막음을 위해 제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북한 기술자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식통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크게 교역을 하고 있는 모 사업가가 2004년 북한 기술자를 10만 달러에 계약해 데려온 뒤 기술을 전수받고 죽인 사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약 제조 기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마약이 완전히 일상화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마약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체계 붕괴 및 의약품 부족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1997년 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안에는 황당하게도 마취제로 아편을 사용하거나 두통과 소화불량에 필로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마약을 의약품 대용으로 사용하라고 허가한 것입니다. 의료품은 부족하지만 마약은 풍부했던 북한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던 셈인데
오히려 마약 중독자를 북한 당국이 양성한 꼴이었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마약이 보편적으로 유통된 시기는 2010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필로폰은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마약이 됐고, 일정 기간 주춤했던 아편의 인기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며, 현재 북한 주민에게 필로폰은 별것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북한에서 필로폰은 일상적인 인사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택이나 한증탕 사우나, 기차, 상을 치를 때, 야간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감기, 두통, 복통, 대장염뿐 아니라 각종 장기 및 혈관 질환에 사용한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운전사 같은 경우는 졸음을 쫓으려고 마약을 합니다.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통제 대용으로도 사용하죠. 북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양귀비나 대마를 일종의 약으로 사용합니다라고 탈북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서 일어난 화폐 개혁은 마약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폐 개혁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북한 화폐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와 위안화를 실질적인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금과 마약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약이 화폐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마약을 판매용으로 생산했지만 주민들도 의약품이 없어서 스스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주요 목적지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약 가격이 높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북한산 필로폰은 주로 일본 야쿠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 4월 10일 일본 마약 수사당국이 도토리에서 적발한 북한산 필로폰 100kg를 들 수 있다. 제1교포 야쿠자 양 아무개 씨가 북한산 민물 조개를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족 장 아무개 씨를 통해 민물 조개 속살을 꺼낸 뒤 그 안에 필로폰을 채워 반입하다 들통났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출입 화물선으로 위장한 마약 선박은 원산항을 출항해 묵호항에 잠시 정박한 뒤 일본 서해안 도토리에 도착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 한국 일본을 이어주는 필로폰 밀매 연락책 가운데 한국 조직폭력배가 끼어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1997년 4월에는 일본 미야자키 지검 마약수사반이 북한 화물선 지송 2호에 북한산 필로폰 59kg를 싣고 일본으로 들여가던 조총련계 사업가 2명을 체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선박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고 난수표가 발견되자 일본 측은 이 사건에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국내 마약 수사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중앙당 39호실이 주관해 대성 총국장 생매봉단 풍상사 등 무역 상사를 통해 필로폰을 합법적인 교역 물품과 의약품으로 위장해 공공연히 밀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산 마약의 중국 내 유통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 말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밀거래되던 고순도 북한산 필로폰 가격이 갑자기 하락했다. 한 작대에 하나 60만 원 정도의 밀거래되던 필로폰은 25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이 한꺼번에 철수하면서 이들이 깔고 있던 마약들이 대거 방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북한산 마약의 유통 거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들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마약 유통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면서 숨겨두었던 대량의 마약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북한의 마약 생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군 총정치국 산하 53부에서 평양과 평성 사이 배산점이란 지역에 필로폰 생산 공장을 만들어 운영했다며 해마다 국가 차원에서 20톤 이상의 필로폰이 생산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20톤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 정도면 수십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에는 제조 방식에도 혁신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필로폰 기술은 다시 한번 진화했다. 과거엔 중국의 염산 에페트린이 원재료였는데 이것이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원재료가 다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탈북 소식통은 새로운 방식의 필로폰 제조를 두고 내부에선 마약 제조의 기본을 바꾼 혁명이 일어났다고 비유한다며 새 재료를 쓴 필로폰의 질이 훨씬 더 좋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마약 사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에 대한 의혹이 강합니다. 탈북 의사 출신인 최정훈 박사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북한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는 것은 쾌락인데 결국 마약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여정의 최근 모습에 대해 이런 상태의 피골이 맞닿은 얼굴은 대개 심각한 만성 영양실 조북한에선 강허야감, 결핵 등 만성 소모성 질병, 상습적인 마약 사용 등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500만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세계적인 초호화 생활을 만끽하는 김여정이 잘 먹지 못할 리는 없고 암이나 결핵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주기적인 검진과 병에 걸리면 북한을 통째로 쏟아부어서라도 치료하는 김씨 일족의 경우 암이나 결핵 등으로 이런 악액질 상태가 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탈북자와 마약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탈북자 297명 가운데 마약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범죄자의 22%에 해당하는 65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됐다는 것입니다. 증가 추세도 심각합니다. 2012년 기준 11명이던 탈북자 마약 사범은 2016년 기준 48명으로 늘어 4.4배나 되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참고로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탈북자 1,4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탈북한 사람 중 36.7%가 마약 복용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에 탈북한 사람일수록 마약에 접촉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마약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배탈 나면 아편도 먹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빙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막 피곤하면 마약이라기보다는 피곤할 때 그거 한번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하니까 정 힘들 때 복용하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약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한 탈북자가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못 해본 것 아니고 또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못 해보면 남자들 사이에 바보라 하거든요. 못하면 축에 못 낄 정도로 사회에 많이 유통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약 사용이 거의 필수적인 사회활동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법률상 여기는 많이 엄격하지만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는 당시에는 내가 이런 마약 일을 해서 나중에 어떤 후과가 올 것이란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 못하는 거죠라고 한 탈북자가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마약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조직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밀수와 유통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적발된 마약 밀수 범죄로 탈북자 일당 4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노트북 배터리 안에 마약인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이들은 2011년 태국을 거쳐 입국, 탈북자,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만나 친분을 쌓고 마약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2명이 캐나다에서 마약을 구하면 다른 2명이 한국에서 마약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600지우로 당시 시가로 18억 원, 1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에는 마약 범죄와 사기 범죄가 얽힌 연계 범죄가 터지기도 했다. 해당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해커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 600만 건을 이용 중국에서 필로폰 70지를 들여온 탈북자 1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는 더욱 복잡하고 조직적인 범죄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탈북자들이 국제적인 마약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동북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이 1988년생 탈북 여성으로 한국에서 마약 판매 후 중국 동남아로 활동지를 옮겨 대규모 유통을 했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에서 2010년에 펴낸 연구 보고서 북한 이탈 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마약 범죄에 유혹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 실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탈북자들의 실업률 2012년 기준으로 7.5%에 달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 실업률이 2.8%로 돼 있으니까 2배 반이 넘는 거죠라고 합니다. 어떤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곧잘 마약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한다. 들키지만 않고 마약을 단 몇 그램만 들여오면 순식간에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마약 처벌 체계입니다. 한국은 마약 투약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집행유예 등을 하지만 판매 제조자에게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탈북자들이 단순 사용이 아니라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빙두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마약 품목입니다. 필로폰 구입 혐의로 입건된 탈북자들은 경찰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고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판매와 유통에 관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명확해집니다. 첫째, 탈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국어나 사회 적응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의 법 체계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 유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마약을 막기 위해선 호기심 억제와 중독자 치료 가능성이라는 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절대 치료 안 된다만 강조하면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게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을 하는 분야가 마약 생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과 절망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국가가 범죄에 개입했을 때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중독과 몰입의 차이는 대상에 있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중독이지만 학문과 취미에 빠지면 몰입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전한 몰입의 대상을 찾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마약 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지식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마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예방,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